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6일 월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이 베트남 공무 출장 중 건강이 악화하면서 향년 73세로 별세했습니다. 민주평통은 이 부의장이 우리 시간으로 어제 오후 4시 48분 운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의장은 지난 22일 회의 참석차 호찌민에 도착한 뒤 이튿날 호흡곤란으로 병원에 긴급 이송됐습니다. 이후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스텐트 시술 등 현지 의료진이 노력을 다했지만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인을 국내로 운구하는 비행편은 내일 새벽 6시 45분쯤 인천공항에 도착하고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해찬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군사정권 시절 반독재 투쟁에 앞장섰고 정치권에선 칠선 의원과 국무총리를 지낸 진보 진영의 좌장으로 인정받는 인물입니다. 한국 현대사와 함께한 고인의 삶을 홍민기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1972년 10월 유신을 계기로 학생운동에 뛰어든 이해찬 수석부의장은 민청학년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에 연루돼 옥고를 치렀습니다. 고문과 수감 생활에도 87년 6월 항쟁의 선봉장 역할을 피하지 않았고 이듬해 13대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하며 현실 정치에 투신했습니다. 1988년 광주 민주화운동 청문회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계엄군의 살상 행위를 따져묻던 고인의 모습은 국민 앞에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서울 관악을 의원으로 내리 5선을 하는 동안 고인은 소신 있는 전략가로 정치적 위상을 키웠습니다. 김대중 정부 초대 교육부 장관으로 강도 높은 교육개혁을 주도하며 이른바 이해찬 세대라는 말을 낳았고 사회교육 교육비를 절감을 하고 학생들의 입시 고통을 완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참여정부 출범 직후엔 열린우리당 창당을 이끈 뒤 국무총리를 역임했습니다. 대정부 질문에서 야당 의원들과 거친 설전을 마다치 않는 모습에 버럭 총리, 실세 총리란 수식어도 따라붙었습니다. 의원님들이 좀 품위 있게 질의하고 사리에 맞춰서 질의하면은 저도 사리에 맞춰서 답변을 드리고 정중하게 답변을 드리겠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친노계 자장으로 자리매김한 고인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 도전을 돕는 과정에서 당대표직 사퇴와 총선 컷오프 같은 아픔도 겪었습니다. 하지만 행정 수도의 상징인 세종에서 6선, 7선에 성공하며 여전한 저력을 과시했고 더불어민주당 대표로서 총선 압승을 이끌었습니다. 10년 가지고는 정책을 뿌리를 못 내린다는 것을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최소한도 20년 정도는 집권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고인은 2020년 여의도 정치에서 물러난 뒤에도 당내 원로로서 이재명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지원했습니다. DJ부터 이재명 정부까지 민주 진영을 앞장서 지켜온 고인은 생애 마지막까지 해외에서 공직을 수행하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별세에 민주주의 역사에 큰 스승을 이뤘다고 추모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SNS에 고인이 격동의 현대사 속에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고 확장하기 위해서 일생을 바치셨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시대적 과제 앞에서 원칙과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며 특히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새로운 국가 비전을 제시해서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고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의 장례 기간을 당 차원의 애도 기간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한민수 당대표 비서실장은 어제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애도 기간 필수 당무를 제외하고 애도에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내일 오전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운구 행렬을 직접 맞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수 야당들도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별세 소식에 한 목소리로 애도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최보윤 수석 대변인은 어제 논평을 내고 급작스러운 비보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하에서 시작해 국정 책임을 맡기까지의 길은 우리 정치사의 한 장면으로 남을 거라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국민과 함께 슬픔 속에 계실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역시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오랜 세월 대한민국 정치 현장에서 소임을 다하셨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 분들께는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각종 의혹으로 논란에 휩싸인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전격 철회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건데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 이틀 만에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보수 진영 인사인 이해훈 전 의원은 지난달 28일 장관 후보자로 깜짝 발탁된 직후 보좌진 갑질 의혹부터 장남의 위장 미혼 부정 청약과 특혜 입학 의혹까지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거듭된 논란 속에 지난 23일 인사청문회가 개최됐지만 소명이 충분치 않았다는 의견이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됐습니다. 결국 불과 청문회 이틀 만에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 지명을 전격 철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인사청문회와 그 이후 국민적 평가에 대해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숙고와 고심 끝에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신년 회견에서 본인 해명을 공개적으로 들어봐야 한다고 밝혔지만 부정적 여론이 뒤집히지 않았다고 판단한 걸로 풀이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도 문제의식을 가지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뭐 저로서도 아쉽기도 하죠. 그러나 그에 대해서 본인의 해명도 또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공정하죠. 특히 이 대통령은 청문회 이후 이 후보자에 대한 여당의 입장이 전달되기도 전에 철회 결심을 내린 걸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의 이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 등으로 이번 주 내내 전국이 뒤덮일 가능성을 이 대통령이 우려한 것 아니겠느냐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다만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인사를 통한 대통합 노력은 계속될 거라며 진영을 가리지 않는 인선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청와대는 신중히 검토해 후임자를 찾겠다고 설명했는데 차기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다시 보수 인사가 발탁될지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한 이재명 대통령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정부와 함께 더 엄격하고 공정한 인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해철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지명 철회는 엄정한 국민 눈높이와 정서적 수용성을 고려한 고심의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이 후보자 지명 배경엔 국민 통합에 물꼬를 트고자 했던 대통령의 진심이 있었다며 진영을 넘은 파격적 인사는 자질 문제와 별개로 높게 평가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의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에 대해서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지명 철회 뒤 자신의 SNS에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시간을 끌어온 이재명 대통령의 우유부단함이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 만시지탄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명백한 인사참사이자 인사검증 실패라며 이 대통령이 국민에게 정중하게 사과하고 인사검증 시스템을 전면 쇄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부산시장 선거 도전을 시사하는 입장을 밝히자 여야의 특검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수사 대상이 출마를 꿈꾼다며 공격했고 민주당은 떳떳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며 신천지 의혹까지 포함한 특검법 수용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소명하겠다며 해양수산부 장관직을 내려놓은 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SNS에 의미심장한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 부산 이전, 동남투자공사 설립, 해사 전문법원 신설 등 부산 현안을 거론하면서 일하고 또 일하겠다고 적었습니다. 사실상 부산시장 선거 도전을 공식화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전 의원은 결심이 확실히 서면 설을 전후에 출사표를 던진다는 계획입니다. 통일교 공천헌금 특검 수용을 요구하며 장동혁 대표가 단식까지 나선 국민의힘은 수사 대상이 출마까지 꿈꾼다며 반발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잘 수사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장동혁 대표께서 단식을 하시면서까지 특검 수용을 요구한 것인데요. 감옥에 가야 할 사람이 부산시청에 가는 꿈을 꾸다니 세상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권력자만 수사를 피해가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하다는 날선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전재수 의원 출마설이 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국민의힘 영민을 건드린 모양새인데
민주당은 전재수 의원이 떳떳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국민의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의 통일교 특검 요구와 관련해선 신천지 의혹까지 포함해 특검하자며 기존 입장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신천지에 대해서도 새로운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특검을 저희가 요구하는 대로 받지는 않으면서 통일교 특검과 관련한 양당 입장차는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대로라면 통일교 특검이라는 단어가 실익도 없이 정쟁용으로만 소모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경찰은 김경시 의원이 강선호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정치인들에게 로비하려고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1억 공천 헌금 의혹에 대해선 수차례 피의자들을 불러 조사했는데 강 의원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주목됩니다. 표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은 1억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 주요 피의자들을 수차례 소환했습니다. 강선우 의원은 1차례, 김경시 의원은 3차례, 그리고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 남모 씨는 4차례나 불러서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남아있는 수사에도 지금처럼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사실대로 임하겠습니다. 경찰은 강 의원과 김 시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는 동시에 피의자들의 진술을 교차 검증하며 진상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 의원은 앞선 조사에서 김 시 의원이 건넨 쇼핑백에 1억 원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3개월이 지나 알게 됐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남 씨는 강 의원이 1억 원을 전세 자금에 쓴 걸로 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강선우 의원 전세금 전달하셨습니까? 쇼핑백 건네면 돈인 줄 몰랐습니까? 김 시 의원은 강 의원 외에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천을 위해 다른 정치인들에게 줄을 대려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에게 청탁하려고 다른 전직 시의원에게 돈을 건넸다는 의혹인데 경찰은 대대적 압수수색도 벌였습니다. 증거인멸 정황 없는 건가요? 구청장 보궐선거 관련된 내용인 건가요? 경찰은 또 김 시의원이 1억 원을 돌려받은 뒤 강 의원에게 다시 다른 사람 명의로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의혹도 포착했습니다. 경찰이 강선우 의원과 김경 시의원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를 진행할지 아니면 곧바로 신병 확보 시도에 나설지 관심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1월 26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비상계엄에 가담하고 김건희 씨 수사 청탁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정식 재판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이후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는 등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 씨의 청탁을 받아 수사 상황을 확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등 한진그룹 소속 5개 항공사가 기내 보조 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합니다. 오늘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의 항공편 기내에서 보조 배터리로 충전하는 행위가 모두 금지됩니다. 90대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딸 A씨 부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오늘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A씨는 지난 20일 인천 산곡동에 있는 주택에서 함께 살던 90대 노모의 얼굴과 머리 등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A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남편 B씨에 대해서도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부가 농협의 비위를 근절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 등을 상대로 추가 특별감사에 착수합니다. 이번 특별감사는 농협의 부정금품 선거 의혹 등 진상규명이 필요한 사안과 조합의 비정상적 운영에 관한 제보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유예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중과유예를 또 연장할 거라는 생각은 오산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는데 다만 만료 시점인 5월 9일까지 계약하면 유예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박조은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에 이어 또다시 SNS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관련해 글을 올렸습니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는 제목으로 중과 유예를 재연장하는 법 개정을 해줄 거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라고 말했습니다. 5월 9일 중과 유예 종료는 이미 정해진 일로 비정상적 버티기가 이익이 돼서는 안 된다고 확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지난 4년간 유예가 반복될 거라고 믿게 한 정부 잘못도 있는 만큼 5월 9일까지 계약하면 중과 유예를 해주도록 국무회의에서 의논해보겠다고 적었습니다. 현재 세법은 대금 청산일이나 등기 이전일 기준으로 적용되는데 예외적으로 이번에만 계약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난 23일 첫 언급 이후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와 잔금 등 거래 절차를 마무리하려면 시일이 촉박하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시장 일각에서는 세부담이 커지면 다주택자들이 버티기에 들어가거나 증여로 전환해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앞선 상법 개정을 거론하며 기업과 나라가 망할 듯 저항했지만 막상 개정하고 나니 좋아지지 않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는데 고통과 저항은 많겠지만 피하지 않겠다며 단호한 정책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YTN 박조은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제도에 재연장은 없다고 연일 강조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시사하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젯밤 SNS에 양도세 중과 정책이 반짝 효과에 그칠 수 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팔면서 내는 세금보다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적었습니다. 공유된 기사는 다주택자들이 세금을 내고 집을 팔기보단 버티기나 증여로 돌아설 수 있다는 전망을 바탕으로 양도세 중과가 거래 활성화에 큰 효과는 없을 거라는 내용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5,020선까지 넘었던 코스피가 종가로는 2거래일 연속 5,000을 넘지 못하고 있는데 오늘은 어떨지 관심이 쏠립니다. 993으로 마감한 코스닥이 오늘 4년여 만에 지수 1000을 돌파해 1000스닥을 재현할 수 있을지도 시장의 관심사입니다. 정부는 오늘 아침 정부 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합니다. 한중, 한일 정상회담 후속 조치 추진 계획 등이 논의될 걸로 보입니다. 이해훈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기획예산처는 오늘 임기근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확대 간부 회의를 열고 주요 업무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합니다. 기획처는 민생 안정과 국정 과제 실행에 차질이 없도록 본연의 업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부는 공급망으로 연결된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탄소를 함께 감축하는 산업 공급망 탄소 파트너십 사업 참여자를 오늘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신청받습니다. 대기업이 주관기업으로 복수의 협력기업과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할 수 있는 이번 사업은 중소, 중견기업의 탄소 감축 설비 도입 등 용도로 최대 50억 원까지 지원됩니다.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연방의원의 총격에 보훈병원 간호사로 근무하던 30대 미국인이 숨진 사건의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연방요원과 지역경찰이 충돌했고 총격을 가한 요원이 소속된 국토안보부의 예산 처리를 막기 위해서 연방정부 업무 일시 중단, 셧다운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뉴욕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윤 특파원, 연방요원의 총격으로 미국인이 숨지는 사건이 또 발생했는데요. 미국 내 갈등이 더 고조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추운 곳으로 꼽히는 미네소타주는 영하 20도로 떨어진 혹한의 날씨 속에도 많은 시민이 연방정부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미네소타 등에서는 지역경찰 수뇌부 사이에서 이 연방요원들이 정해진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현장에서는 마찰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연방 요원이 쏜 총에 37살 알렉스 제프리 프레티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미네아폴리스 경찰이 주 법원에 수색 영장을 제시했는데도 국토안보부 요원들은 진입을 막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총격을 받은 프레티가 당시 손에 전화기만 들고 있었고 연방 요원이 프레티가 소지한 총을 빼앗아 비무장인 상태에서 요원들은 10발 이상 총을 발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놓고 이 트럼프 행정부의 지지 기반인 보수 진영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프레티가 소유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권총 사진을 올리며 장전됐고 발사 준비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총을 쏜 요원이 소속된 국경 수비대 그레고리 보비노 사령관은 프레티가 요원들을 학살하려 했다고도 주장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He brought a semi-automatic weapon to a riot, assaulted federal officers, and at some point they saw that weapon. 이에 미국 민주당이 국토안보부에 대한 세출 법안 패키지 통과에 반대 입장을 굳힌 걸로 전해지는데 오는 30일 연방정부의 셧다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프레티의 피격 사망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연방의회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협상을 벌여오던 정부 세출 승인 6개 법안 일괄 처리안의 통과에 미국 민주당 상원 의원 일부가 추가로 반대로 돌아섰습니다. 민주당 상원 의원들은 이민 세관 단속국, IC 지출 15조 원을 포함해서 국토안보부 지출 93조 원이 반영된 예산은 결코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미국 이 처리안에 상원 통과가 좀 어렵게 됐는데요. 미국 민주당 층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시죠. We don't stop this in its tracks. What you are seeing in Minnesota, people being killed simply for exercising their First Amendment rights, is going to be a regular feature in this country. 상원에서 필리버스터를 받고 처리안이 통과하려면 의원 60명의 이 찬성이 필요하지만 공화당 소속은 53명이어서 단독으로는 통과가 불가능합니다. 오는 30일까지 법안 일괄 처리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에 일부 미국 연방정부 기관의 사업이 중단되거나 축소될 전망입니다. 다만 이 ICE의 경우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처리안 통과를 거부해도 공공안전 기능으로 분류돼 예산이 이미 많이 확보돼 있어서 운영 자금이 바닥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모레 1심 선고를 앞둔 김건희 씨의 3가지 혐의는 모두 대선 전부터 길게는 수십 년 이어진 인연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특검의 공소장에 기록된 시작을 안동준 기자가 훑어봤습니다. 김건희 씨는 특검에 따르면 주가 조작의 중추인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과 2004년 지인 소개로 처음 만났습니다. 도이치모터스는 김 씨의 코바나 콘텐츠 전시에 항상 후원자로 이름을 올리고 김 씨도 2009년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장외에서 8억 원어치 사들이는 등 둘 사이 협력은 끈끈했습니다. 그러다 2010년 권 전 회장이 주가 부양을 위해 세력을 동원하고 있다는 걸 알고 모두 36억 원이 든 계좌를 빌려주며 조작에 발을 들였다는 게 특검 판단입니다. 사업적 동반관계가 이어지다 불법적인 부분에까지 함께 가게 된 겁니다. 2010년 10월경부터 2012월 12월경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범행을 함으로써 대선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한 당사자인 명태균 씨는 아파트 이웃인 함성득 동기대학교 교수를 통해 만났습니다. 특검 주장에 따르면 김 씨는 제 남편은 제가 제어하면 된다면서 명 씨를 통해 지지율 동향을 챙기거나 조언을 구하는 메시지를 수시로 주고받았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하는 녹취가 공개되며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의 시발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권성동하고 윤석열이가 반대하더만 보니까 그렇죠? 하여튼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통일교와의 가교 역할을 한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2013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이 소개했습니다.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좌천성 인사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조언하는 등 부부를 정신적으로 이끌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결국 김 씨는 전 씨가 전달하는 통일교의 선물과 청탁을 고스란히 받았고 전 씨 지시로 전화해 감사 인사도 전했습니다. 이렇게 김 씨는 불법적인 일로 이끄는 인연들을 끊기보다는 오히려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모레 선거를 앞둔 김건희 씨는 기소된 3개 혐의 모두에 대해 부인하는 취지로 일관해왔습니다.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인정하지 않거나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법원이 이를 어떻게 판단할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28일 선고를 앞둔 김건희 씨의 혐의 가운데 형량이 가장 무거운 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입니다. 김 씨는 여전히 시세 조종을 몰랐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매매 상황도 잘 몰랐고 주식 투자에 대해서도 문외한이라 돈을 대는 단순 전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반면 특검은 김 씨가 주포의 지시에 따라 움직인 데다 손실보장 약정까지 맺어 주가 조작을 모를 수 없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당에게 돈을 맡기며 40%라는 고율의 이익 분배까지 약속해줬다고 말하는 녹취까지 법정에서 제시했습니다. 김 씨는 통일교 알선 수재 혐의와 관련해서도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를 받은 적 없다고 버티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실물을 제출하자 의례적 선물로 받은 거라고 선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특검은 장 차관이 통일교 행사에 축사하고 일부 통일교 수건 사업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론하는 등 실제 청탁이 실현된 점에 주목합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도 없고 받아본 여론조사는 쓸모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검은 명 씨와 김 씨 사이 문자를 보면 여론조사와 관련한 상의를 이어간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난다고 반박합니다. 이렇게 몰랐다와 알았다, 있었다와 없었다는 정반대의 주장이 맞서는 가운데 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내릴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상대로 사기 범죄를 저지르다 붙잡혀 강제 송환된 부산 지역 피의자 49명이 전원 구속됐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어제 이들이 모두 증거인멸과 도주할 우려가 있고 범죄 혐의도 소명됐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들은 캄보디아에서 주로 관공서를 사칭한 노쇼 사기를 벌이다 범정부 특별대응 TF에 붙잡혀 지난 23일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관련 피해자는 전국적으로 194명, 추정 피해액은 69억 원입니다. 충남 결창청으로 이송된 또 다른 로맨스 스캠 피의자 17명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는 오늘 오후 진행될 예정입니다. 재작년 부산 가덕도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흉기로 공격당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본격 재수사에 착수합니다. 경찰은 부산경찰청에 가덕도 테러 사건 수사 TF를 설치하고 배후와 공모 세력, 부실 수사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지난 2024년 1월 부산 가덕도를 방문한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60대 남성 김모 씨에게 흉기로 목 부위를 공격당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져 긴급 수술을 받은 이 대통령은 무사히 회복돼 보름쯤 만에 당무에 복귀했습니다. 이후 김 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배후와 공범 없이 혼자 벌인 일이라는 수사 결과를 두고 여권을 중심으로 테러 지정과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지난 20일 정부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열고 이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광주경찰청 수사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2개 수사대 45명 규모의 가덕도 테러 사건 수사 TF를 부산경찰청에 설치해 본격 수사에 돌입합니다. 당시 사고 현장을 물청소하는 등 수사가 부실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는데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부산경찰청장의 지휘와 보고를 배제하고 국가수사본부에서 직접 사건을 관리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배후와 공모 세력,
당시 미진했던 부분 등을 빠르고 공정하게 수사해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서울 구로시장에서 각각 흉기와 가스총을 가지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60대 남성 2명이 체포됐습니다.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은 건데 경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송수연 기자입니다. 어두운 밤 가게 앞에 순찰차가 멈춰서더니 경찰관들이 내려 다급히 뛰어갑니다. 서울 구로동에 있는 식당에서 흉기와 가스총을 든 남성들이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총 쏘는 거 처음 봤어요, 그거를. 눈이 아프고 막 콧물 나오고 막 그래서 봤더니 가스총이에요. 총 쏜 사람 그 맞은편에 칼을 들고 죽이네 살리네 하더라고요. 지인 사이인 60대 남성 A씨와 B씨는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반말과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다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먼저 A씨가 식당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B씨를 위협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자 흥분한 B씨는 식당 밖으로 나가 호신용 가스총을 땅과 허공에 3차례 발사했는데 이 과정에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특수협박 혐의를, B씨에 대해 총포화약법 위반과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파손된 화물차를 크레인이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경기 성남시 경부고속도로 상적교 근처에서 차량 4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벌어졌는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고 수습을 위해 고속도로 2개 차로가 통제되면서 2시간 넘게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현대차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도입 선언을 계기로 머지않아 일자리가 전부 AI나 로봇으로 대체되는 것 아닌가 하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노동 환경을 송두리째 바꾸게 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인데 정부는 인간과 AI가 함께 일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현대차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한 대 가격은 2억 원. 하지만 계획대로 3만 대를 도입할 경우 단가는 4,700만 원까지 떨어질 것이란 예상도 나옵니다. 더군다나 24시간 공장을 돌릴 수 있으니 기업 입장에선 도입을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난해 4조 3천억 원 규모였던 전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은 2030년이 되면 22조 4천억 원까지 불어날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 입장에선 조만간 AI에게 일자리를 뺏기는 공상과학 영화의 주인공이 될 위기입니다. 당장 현대차 노조도 단 한 대의 로봇도 들일 수 없다며 전면전을 선언했지만 노동 환경의 대변화를 막아서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때문에 정부는 새로운 노동 정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말 인공지능 산업 전환과 일자리라는 주제로 포럼을 열었습니다. 산업 현장과 학계, 정부의 전문가들은 앞으로 대부분의 일자리가 인간과 AI가 협업하는 형태로 바뀔 거라고 진단했습니다. 관건은 인간이 AI를 활용할 능력을 갖추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는 데 있다는 겁니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올해 안에 새로운 노동 정책을 내놓을 계획인데 AI 인재 양성과 직종별 교육 지원 대책, 사회적 안전망 구축 등의 내용이 담길 거로 보입니다. AI 기술 변화는 우리에게 위기이자 기회인 한편 저출생 고령화로 노동시장 활력 저하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전환 속에서 노동이 소외되지 않고 존중받는, 그리하여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노동 있는 산업 대전환을 이뤄내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10년 안에 AI와 로봇이 완전 상용화될 거로 내다봤습니다. 지난 3년 동안 AI로 인해 사라진 일자리는 21만 개에 달하고 앞으로는 그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극단적인 엄포를 놨다가 한 발 빼는 트럼프 대통령의 특유의 협상 태도를 놓고 트럼프는 언제나 물러선다, 줄여서 타코라고 부릅니다. 연초부터 그린란드를 향해서도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가 물러섰는데
베네수엘라 논란을 잠재우고 유럽의 두려움을 확인했다는 성과를 챙겼습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년 벽두부터 미국은 베네수엘라를 공격하고 마두로 대통령을 뉴욕으로 압송해 법정에 세웠습니다. 주권 침해 논란이 커질 틈도 안 주고 다음은 그린란드가 될 수 있다는 엄포를 놨습니다. We need Greenland from a national security situation. It's so strategic. Right now, Greenland is covered with Russian and Chinese ships all over the place. 그린란드에 대한 유럽의 걱정이 커지자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에 대한 국제법 위반 논란은 금세 사그라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대해 무력 사용을 포함한 모든 옵션을 언급하고 유럽의 관세 부과를 선언하자 유럽과 미국의 대결에 대한 우려가 극대화됐습니다. 전 세계가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에 대한 언급만을 기다리고 있을 때 이런 대답으로 빠져나갑니다. I won't do that. Okay, now everyone's saying, oh, good. That's probably the biggest statement I made because people thought I would use force. I don't have to use force. I don't want to use force. I won't use force. 걱정하지 말라는 한마디에 유럽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한숨 돌렸습니다.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베네수엘라 공격이 부당하다고 따지거나 다음 달 4년을 맞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해법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Yeah, and of course that is an important message because up to now many were afraid that he actually was going to threaten to use force to acquire Greenland. 갈등을 극단으로 끌어올렸다가 없던 일로 하는 협상 방식을 뜻하는 트럼프는 항상 물러선다. 타코라는 말이 이번에도 맞아떨어졌습니다. 말의 신뢰도는 낮아져도 트럼프 입장에서는 불편한 상황을 강력한 위협으로 잠재우고 판을 옮기면서 언제라도 꺼낼 수 있는 그린란드 카드를 더 크게 만들었다는 수학이 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스티븐 위트코프 미국 대통령 특사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가자지구 평화계획 논의가 긍정적이고 건설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위트코프 특사는 현지 시간 25일 SNS에 모든 중대한 사안에 대한 지속적인 협력 중요성에 의견을 같이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이스라엘은 긴밀한 공조와 공감대에 기반한 강력하고 오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강력한 눈 폭풍으로 대규모 정전 사태와 항공편 결항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눈 폭풍은 남부를 거쳐 중부와 북동부로 이동하며 영향 범위를 넓히고 있으며 오는 26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CNN 등은 현지 시간 25일 오전 기준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텍사스, 테네시주 등에서 70만 가구 이상 정전 피해가 일어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유명 등반가가 보호장비 하나 없이 맨몸으로 세계 최고층 빌딩 가운데 하나인 타이완 타이베이 101 꼭대기에 무사히 올라가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알렉스 호널드는 현지 시간 10일 오전 관중 수천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목숨을 건 도전을 시작했고 92분 만에 높이 508m에 달하는 타이베이 101 정복에 성공했습니다. 도전을 지켜보기 위해 건물 아래는 인산이래를 이뤘으며 건물 내부에서도 사람들이 창문에 바짝 붙어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날 도전 전 과정은 넷플릭스를 통해 생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PD였습니다. 불량 화폐를 발견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확인을 해보니 여러 장 붙어있는 연결형 은행권을 누군가 잘라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소장용 목적으로 발행되는 기념화폐를 임의로 잘라서 사용할 경우 위조 지폐로 의심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보는 Y 오승훈 기자입니다. 대전에 사는 A씨는 최근 서랍장에서 이상한 1,000원짜리 지폐를 발견했습니다. 크기가 다르고 지폐 밑단에 누군가 임의로 잘라낸 흔적도 확인됩니다. 절단면이 지금 아무튼 틀리고 하니까 혹시 품질 쪽에서 문제가 되지 않았나 해갖고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시민도 곧바로 이상함을 감지합니다. 이런 집회를 처음 봤는데 우리가 볼 때는 가짜 돈 같다. 돈 자체가 틀린데 은행가 같은 은행에서 나왔는데 위조 지폐 같아요. 가까운 은행을 찾아가 위조 지폐 여부를 확인해봤습니다. 임의로 절단된 것으로 추정되는 1,000원권 지폐입니다. 위조 지폐 식별이 가능한 개수기에 넣어보면 보시는 것처럼 에러 코드와 함께 정상 화폐로 인식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조 지폐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조폐공사는 여러 장의 지폐를 한꺼번에 묶어서 발행하는 연결형 은행권을 누군가 잘라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연결형 은행권은 유통용이 아닌 소장용 목적으로 발행된 기념화폐입니다. 한국은행은 기념화폐를 자르면 일반 화폐로 사용할 수 있지만 위조 지폐로 의심받을 수 있어 권장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잘라서 사용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고 있는데요. 절단 과정에서 형태나 규격이 좀 원래 시중에서 유통되는 은행권과 다를 수 있어서 이제 위조 식별의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어서 설 명절을 앞두고 연결형 은행권이 한정 판매되고 있는 가운데 액면가보다 더 비싸게 거래되는 만큼 절단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지난 시즌 경기도 중 신태용 전 울산 감독을 저격하는 골프 세레머니로 시선을 끌었던 베테랑 이청용이 울산과의 동행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울산은 SNS를 통해 이청용 선수가 울산과의 여정을 마무리한다고 결별을 알렸습니다. 이청용은 친필 편지를 통해 지난 시즌 중 세레머니로 인해 많은 분께 실망을 드린 점에 대해 선수로서 책임을 느끼고 사과드린다면서 더 이성적으로 행동했어야 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피겨 간판 차준환이 밀라노 코르티나 단페초 동계올림픽 전 마지막 국제대회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차준환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4대륙 선수권 대회 남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184.73점을 받아 총점 273.62점으로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일본 가오에 0.11점 차로 우승을 내줬지만 전날 쇼트 프로그램에서 점프 실수로 6위에 그쳤던 아쉬움을 단숨에 만회했습니다. 또 프리스케이팅과 총점 모두 자신의 이번 시즌 최고점을 받으면서 열흘 앞으로 다가온 동계올림픽에서 메달 전망을 밝혔습니다. 이번 주도 강추위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금요일까지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10도 안팎으로 떨어지겠고 낮 기온도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지난주부터 한파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고 건강관리도 잘 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밤부터는 서쪽 곳곳에 눈이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제주 산간에는 최고 5cm, 호남에는 1에서 3, 그 밖의 지역은 1cm 정도 쌓이거나 눈이 날리는 수준에 그치겠습니다. 이렇게 양은 적지만 추위 속에 눈이 어는 곳이 많겠습니다. 미끄럼 사고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반면 동쪽 지역은 메마른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산불 등 화재 사고를 경계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기온을 보면 현재 서울은 영하 8도, 대구는 영하 7.5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에는 서울 0도, 광주 4도, 부산 8도에 그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